사실 저도 말이 60이지 몇 년 뒤면 곧 칠순잔치를 앞두고 있네요. 그래도 이 나이쯤 되면 한 살이라도 어리고 싶은 마음이라 여전히 60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나이에 무슨 낙이 있나요? 먼저 죽은 남편 따라가는 그날까지 덕이나 쌓다가 그냥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손주들 잘 크는 것만 바랄 뿐이지요. 요즘 제 낙은 우리 손녀 재롱을 보는 일입니다. 이제 3살 된 손녀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행복을 갖기에는 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쯤 먹어서 고생 없이 산 사람은 있겠냐마는 저도 여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다 하려면 하루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도 나는 그랬어도 내 자식만큼은 고생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길 바랬는데 그게 제 욕심인 건지 아니면 제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건지 결국 저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꼬이게 되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몸 건강하고 예쁜 딸까지 낳고 잘 사는 걸 보니 이제서야 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지금 잘 지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했고 잘못 생각해왔는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집안에 재산도 많았고 집에 일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정말 별 어려움 없이 고생도 모르고 살았었죠. 어릴 때는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기에 제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고 나이 먹어서도 별일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직접 겪고 나서야 그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잘 알 수 있었죠. 부유한 친정 덕분에 그 시절에 대학까지 다녔던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런 다른 모습에 끌렸던 것 같아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그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하는 일도 참 많았어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일을 다니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던 사람이었죠. 늘 자유분방해 보이고 거침없어 보이던 그 사람은 우물 안에서만 살던 제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렇게 저희는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연애에 처음 하는 사랑이었기에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았고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겠다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아프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사랑 앞에 그런 고생들이 무슨 대수일까 싶었어요. 저는 사랑만 있다면 그만이었지만 저의 부모님은 그리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토록 긴 인생에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며 그 사람과 제 사이를 반대하고 나오셨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곱게 키운 자식이 아픈 시어머니 모시며 고생하는 꼴을 보실 수 없으셨을 테니 그게 당연한 일일 텐데도 당시에 저는 제 진심을 몰라주시고 반대하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과 절연을 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선택했고 저는 부모님도 모시지 못하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막 대학을 졸업한 저는 결혼을 하며 직장이 아닌 가정을 선택했고
바깥일을 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겨우 방 2칸짜리 좁은 집에서 한 방에 아픈 시어머니 뉘어놓고 신혼을 시작하게 된 저는 막막하기는 했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과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결코 제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지병을 앓으시느라 혼자 사는 거동도 불편하셨던 시어머니는 오랜 병암 때문인지 성격이 꽤나 괴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지만 며느리인 제게는 과감없이 화를 내시고 늘 짜증스러운 티를 감추지 않으셨죠. 제가 돌봐드리면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불만이 많으신지 남편이 일을 나가고 단둘이 있을 때면 시어머니는 늘 제게 모질게 구셨습니다. 가뜩이나 처음 해보는 살림에 병수발에 매일 몸이 욕심거릴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제게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견디자니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쳐갈 수밖에 없었죠. 인연이 지금 나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들이밀고 있어? 어? 어머니, 별로 안 뜨거워요. 목욕물 금방 식어서 조금 따뜻해야죠. 하, 뜨거워. 뜨거워 죽겠어. 내가 뜨겁다면 뜨거운 거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너네가 우리 아들한테 일러주랴? 셈이 쪄죽이란다고 일러주랴? 네, 어머니. 그럼 냉수 좀 섞을게요. 어휴, 차가워, 차가워. 이번에는 얼려 죽이려 그래? 나 감기 들게 해서 앓다가 콱 죽어버리라 그거구나. 아니, 어머니. 목욕물이 차다, 뜨겁다, 밥이 짜다, 싱겁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온갖 일로 저를 들들 볶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런 일에 면역이 전혀 없었어요. 부모님 품 안에서 걱정 없이 지낼 때는 한 번도 겪어볼 일 없던 고생이었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집안일을 할 일도 없었고 기껏 좋은 마음으로 모시는 시어머니에게서 악담을 들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이 걱정하셨던 게 이런 거였나 싶었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에 오롯이 제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고 저는 그나마 사랑하는 남편을 보며 그 고생을 견딜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구박과 횡포에도 어머니를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희생하고 인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 사이 저는 아들을 낳았고 여전히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오래 병을 앓으신 시어머니는 그쯤 치매 증상인지 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날이 부쩍 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얼마 뒤 갑작스럽게 한갑 나이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워낙 몸이 안 좋으셨으니 병원에서도 오래 버티신 거라 했지만 남편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평생 의지할 곳이 자기 어머니밖에 없던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잘 먹지도 않던 술을 더 마시고 입맛이 없다며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아졌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도 옆에 처자식이 있으니 금방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생각보다 꽤 오래 어머니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한동안 남편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걱정하던 대로 정말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머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몸에 암을 얻게 되었고 저는 아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또다시 남편의 간병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 챙기랴, 아픈 남편 챙기랴. 제 몸은 돌이라도 모자랐고 집에 돈은 점점 떨어지고 제 인내도 바닥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전에는 남편이라도 의지가 되어 겨우 버텼는데 제 유일한 편이었던 남편까지 그리 되니 제 인생이 너무나 기구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이 고생하기 바라지 않던 부모님은 이런 제 상황을 예견이라도 하셨을까요? 저는 그제서야 부모님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불편했다거나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제 처지를 비관하게 되더군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기댈 곳 없이 힘들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남편이 일어날 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는데 저는 그 희망도 보지 못한 채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겨우 몇 년 사이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장례를 치른 저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다음 차례는 나인가 싶고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당장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포악한 시어머니 수발될 때도 남편 간병할 때도 이렇게 걱정스럽지 않았는데 이제 저랑 아들 단둘이 남겨졌다 생각하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고 저는 엄마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잊어줘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가난했던 시댁에 아픈 사람이 둘이나 있으면서 더 남은 재산이 있지도 않았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느라 회사 생활 한번 해보지 못한 제가 어디 가서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죠. 결국 저는 마지못해 결혼하며 인연을 끊었던 제 친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죽고 어린 손자 하나 딸랑 데려온 저를 보고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차라리 혼을 내시지. 그렇게 바라만 보시는 게 더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그리 모질지는 못하신지 남편 죽고서야 찾아온 딸과 외손자를 받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 기반을 잡아 자식을 기를 수 있었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네요. 그때는 제 인생에 남은 것이 아들밖에 없었고 저는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되었다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사정하고 빌어도 보면서 무작정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혼자 악착같이 키운 자식도 어느덧 다 잘 어른이 되었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제 앞가림을 하기 시작했죠.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어린 나이에 아들나 자식만 보고 살았던 제 인생이 조금 보상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낳았다고 한들 자식에게 바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내가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없었을지. 저는 여전히 아들이 가장 소중했고 그 아이가 무사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들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얘도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을 바라면서도 막상 그때가 되니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삶을 꾸릴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제 아들 주한이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온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그 아이를 몇 번 만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나 사정까지는 다 몰라도 제가 가끔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 아이 생일에 선물도 하고 했었죠. 볼 때마다 귀엽고 착한 그 아이가 저도 마음에 들었고 둘이 잘 만나는 걸 보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둘 다 학생이기도 했고 사귄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감나라 배나라 할 일도 없었기에 그저 귀엽고 예쁜 아가씨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오래 만났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별일이 없다면 저는 당연히 결혼을 허락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결혼 얘기를 꺼내며 아들이 제게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아진이랑 슬슬 결혼할까 해. 우리도 벌써 5년이나 만났고 이러더라도 결혼해서 자리 잡고 싶어서. 그래? 뭐 조금 빠르긴 하다만 일찍 하는 것도 좋지. 근데 나 결혼하면 아진이네 어머니 모시고 살까 해. 모시고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진이네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랬잖아. 아진이네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아진이가 어머님의 유일한 보호자인데 나랑 결혼하면 내가 당연히 모셔와야지. 엄마도 이해하지? 아니 아진이 어머니가 그 정도로 많이 편찮으신 거니? 이전에는 제가 별 관심이 없었는지 그 집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들었지만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어떤 상태이신지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프시다기에 그냥 당뇨나 지병 같은 게 있으신가 했었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죠. 아진이네 어머니 혼자 거동을 못하죠. 집에서도 거의 누워서 생활하시고 어디 다니시려면 휠체어를 타셔야 돼. 화장실 가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다 아진이가 도와줘야 하고 옆에 사람이 꼭 있어야 돼. 물론 요양보호사가 몇 시간씩 봐주시기는 하는데 그 외에는 전부 가족이 챙겨야 하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내가 같이 모시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안타까운 그 집 모녀의 사정보다 이런 얘기를 제게 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통보하듯이 내뱉는 아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처가살이를 하겠다 그래도 말릴 판에 아픈 장모를 모시겠다고 하는 아들이 제정신 같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면 모르고 안 해봤으면 몰라도 간병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사람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에 제 아들에게 저와 똑같은 고생길을 걷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셨던 저희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 걱정하셨던 부모님 생각에 저는 아들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시절 제 모습 같았습니다. 부모가 뭐 때문에 그러는 줄도 모르고 불쌍한 그 사람들 사정 몰라주는 제가 너무하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도 여태 지엄마 고생하는 건 알아줘서 나한테 깍듯이 잘하던 효자 아들이었는데 여자애 하나 때문에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참 화도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아들이 좋다는 사람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쁘게 잘 만나라고 지켜봤고 그 여자친구가 학비 때문에 걱정할 때는 제가 아들을 통해서 돈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간병을 한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집에 환자를 두고 두 사람이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간병에 장사 없다는데 우리 아들이 그 고생을 견딜 수 있을지, 저는 직접 겪어봐서 그 결과가 뻔히 보였기에
절대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고아라 그랬으면 내가 집이라도 해주고 데려올 텐데 왜 하필 남의 귀한 아들 데려다가 간병까지 시키려 그러는지 저는 제 아들도 그 아이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 챙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그것도 거동 하나 못한다면서. 도와주는 사람 있다고 해도 결국 니들이 360을 매일 붙어서 지켜야 할 텐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네가 아직 안 해봐서 그렇지 막상 겪어보면 1년 만에 후회할 거다. 내 부모, 내 자식 돌보는 것도 힘들어서 살인이라고 하는 세상에 장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게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어? 그리고 그 집도 그렇다. 여태 자식 고생시켰으면 이제는 놔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부모라면 나는 결혼할 자식들한테 의지 안 하고 요양원 가서 살겠다. 엄마야말로 엄마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야말로 아진이네 사정 다 모르잖아. 아진이 자기 부모 절대 포기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 끝까지 지킬 사람이야. 나는 그런 아진이 포기 못해. 내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일이고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야. 엄마는 내가 아직도 10대 어린애 같아? 어? 나 이제 성인이고 내 인생, 내 결혼 문제 정도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어. 근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해봤으니까 더 말리는 거 아니냐. 나도 네 아버지 사랑했어. 다 견딜 수 있다 생각했었어. 그래서 네 엄마가 지금 어떻니? 결국 네 아버지까지 보내고 여태 고생하면서 혼자 너 키웠잖아. 근데 네가 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니? 어? 나는 내 자식까지 이렇게 살기는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엄마 볼 생각 없거든. 결혼하겠다고 해.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고 몇 달간의 실랑이 끝에 아들은 결국 그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아들이 여태 자기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를 버리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려면 인연을 끊겠다는 말은 참으로 비겁한 일이었죠. 결국 그 일로 아들은 큰 상처를 받았고 저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리란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아들이 제게 냉담한 것을 겪어보니 참 힘들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그 결혼을 반대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절절해도 나중에 또 그런 사랑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저는 아들이 그 애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생각이 맞았던 건지 아진이와 헤어지고 다시는 연애 생각이 없다며 혼자 지내던 아들이 30이 되어 한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가씨는 대단히 특출나 보이는 건 없어도 집안이나 직업이나 대체로 평범하고 별로 못한 것 없이 괜찮아 보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정정하니 살아계시고 위로 오빠도 있어서 나중에라도 처가댁 때문에 아들이 고생할 일은 없겠다 싶었죠. 그 정도만 되어도 제가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 생각 없다던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것을 보고 좋아서 제가 집도 해주고 결혼하면서 이것저것 남부럽지 않게 며느리에게 신경도 많이 써주었죠. 그렇게 아들이 늦지 않게 결혼한 것을 보니 저는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얌체같이 보이던 며느리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제게 너무 잘했었어요. 인상만 그런 건지 생각보다 애교도 많고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주곤 했거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잘 계셨어요? 오늘도 너 혼자 왔니?
주한이도 없는데 뭐하러 자꾸 와?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렇죠.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복숭아 사왔어요. 제가 깎아올 테니까 앉아 계세요. 벌써 복숭아 철이구나. 미연이 너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갈 뻔했네. 그나마 주한이 같이 살 때는 늘 냉장고 채워놓고 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처지에 그런 거 철마다 챙겨 먹기도 이제 힘드네. 그래서 제가 사왔죠. 어머니, 그래도 저 없을 때도 잘 챙겨 드세요. 나이 드실수록 잘 드시고 걱정이 없으셔야 한다잖아요. 나야 뭐 이제 주한이 결혼시키고 집에만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니? 니들 잘 살면 그게 내 행복이지. 그나저나 너는 아직도 소식이 없니? 그러게요.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걱정인데 손자 소식 못 들고 와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유 그런 소리 말아라. 나야말로 괜한 소리를 했네. 내가 너 다그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네가 그동안 임신 기다린다고 걱정이 많았잖니. 나야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쯤 며느리는 아이 소식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신혼 초부터 아이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웬일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불임이니 난임이니 한직 걸러 한직씩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으니 제가 뭐라고 애들에게 말을 얹겠나요? 저도 그저 며느리 걱정하며 손주들 소식을 들을 날을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저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이지만 당사자인 며느리는 임신 소식을 기다리는 게 많이 지치는지 꽤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아이 만들어 보겠다고 1년 전부터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그 1년 동안도 아무 소식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괜히 안쓰러웠어요. 나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착한 아이에게 왜 아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자기도 많이 속상한지 한 번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또 괜히 짠하고 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아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너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라. 스트레스 받으면 들 것도 안 될 텐데. 괜히 마음고생하지 말고 쇼핑도 좀 하고 스트레스 풀고 와. 어머니 감사해요. 그래도 제 생각해 주시는 건 어머니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나이 먹고 일을 그만두었지만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형제들끼리 나눠받은 유산 덕에 꽤 여유가 있던 편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건물도 있었고 땅이나 현금 자산도 꽤 있었죠. 나이만 먹은 제가 그 돈 쥐고 있어서 뭐 하겠나요? 물론 죽기 전까지는 내 돈 쥐고 있어야 비장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차피 애들한테 남겨줄 돈이라 생각해서 애들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아낌없이 내어주곤 했습니다. 아들이야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저랑 대면대면해진 뒤로는 나한테 도움 구하지 않으려 해서 그럴 일이 없었지만 며느리한테는 아들 모르게 돈도 빌려주고 몇 백만 원씩 용돈도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고마워하고 살살 웃는 며느리를 보면 내가 아들 내외한테 뭐라도 해줘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며느리한테 잘하는 것이 아들에게 잘하는 거라 생각하며 일부러 더 그렇게 했었어요. 가는 게 있어서 그런지 며느리도 제게 잘했고 애들이 바라는 대로 예쁜 아이만 생기면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별 걱정 없던 어느 날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었고 저는 수술실에 들어간 아들을 기다리며 며느리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 주한이가 사고라니. 주한씨가 운전 중에 잠깐 한눈을 팔았나 봐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이랑 부딪혀서 승용차에 있던 주한씨가 가드레일 밖으로 떨어졌대요. 바로 수술 들어갔는데 주한씨가 피를 많이 흘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우리 주한씨 어떻게 해요? 20살 때부터 운전 배워서 10년 넘게 무사고로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니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의 안위만을 바라고 살던 제가 이제 와서 남편의 이 아들까지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애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억겁의 시간이 흐르고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아들이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아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그 다음날이 돼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분명 수술은 잘 되었다는데 왜 깨어나지 않는 것인지 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 일주일째 되던 날 저희 아들은 결국 혼수상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뇌사는 아니었지만 뇌에 큰 충격을 받은 탓에 의식이 전혀 돌아오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도 한 달 뒤에 깨어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것도 장담을 하지 못하셨고 결국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라도 다행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며느리는 매일 눈물바다였습니다. 어른인 나라도 잘 참고 견디고 있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지 아들을 보기만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나서 저도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이내 그것이 잔혹한 현실인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들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저와 며느리는 번갈아가며 아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해서 간병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든 것이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매일 직접 몸을 닦여야 하고 몸이 굳지 않게 직접 몸 관절들을 풀어주며 마사지를 해줘야 했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면 온몸에 땀이 뻘뻘 날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제 몸이 힘든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아려서 제가 병이라도 날 것 같았죠. 저희 며느리 역시 하나뿐인 남편 뉘어두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도 걔가 저보다 낫더라고요. 아픈 남편 간호하겠다고 매일같이 병원에서 지내면서 우리 아들 욕창이라도 생길까봐 매일 몸을 쓸고 닦아주고 옆에서 얘기도 나눠주더라고요. 미연아, 이제 내가 아마 너는 집에 들어가 좀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있을게요. 어머니야말로 집에 들어가 계세요. 나야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고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 자식 이렇게 눕혀두고 집에 가서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밤은 내가 새마. 너는 젊은 애가 몸이라도 상하면 어떻게 하니? 어여 들어가봐. 어머니, 저도 주한씨 이렇게 두고 마음 안 편해요. 제가 있을 테니까 어머니가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매번 병원에서 밤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의식 없는 아들 곁을 지키는 며느리가 참 대견하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잠시이지 우리 아들 때문에 엄한 집자식이 계속해서 그 고생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하지는 못했어요. 아들이 의식 없이 지내는 지 1년이 훌쩍 넘어가자 저는 불편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가끔씩 찾아와 주시는 사돈댁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고, 저도 더 이상은 며느리에게 고맙다, 착하다는 말조차 못하겠는 겁니다. 둘 사이에 애도 없는 참에 지금이라도 새 출발하라 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고민이 들어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죠. 하지만 저도 결국 시어미인지 내 아들 두고 가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선뜻 며느리를 보내주지 못하고 우리 아들이 쓰러진 지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충격 고백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괜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그래? 얼른 해봐라. 어머니, 들으시고 충격받거나 화내시면 안 돼요. 그것만 약속해주세요. 응?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내가 너한테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도 제발 약속해주세요. 그래, 그러마. 약속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라. 화내지 말라며 당부를 받는 며느리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힘드니 간병인을 더 쓰자거나 아니면 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절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니,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알아요. 그래도 제 입장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체 뭔데 그러니?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나 무서우려고 그런다. 어머니, 사실 저 임신했어요. 그것도 주한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아이를요.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는 며느리를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큰 충격에 말이 안 나왔지만 제가 며느리에게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일지 그 아이만의 잘못이라 따져 물을 수 없었죠. 그래도 어떻게 임신이라니? 주한이 누워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생긴 거니? 네, 저도 많이 힘들었는지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됐어요.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저 주한 씨한테 큰 잘못 저질렀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저 아직 32이에요. 어머니, 저도 이제 새 인생 살고 싶어요. 의식 없는 남편 못 기다리겠다고 새 인생 찾겠다는 며느리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 손으로 쿨하게 보내주는 건데 내가 그동안 미련스럽게 고집을 부렸구나 싶어 후회가 막심했죠.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끝까지 화도 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데 내가 널 원망해서 어쩌겠니? 어쩌면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었던 모양이다. 주한이 이렇게 되자마자 널 보내줬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서 자꾸 미루다 보니 벌써 2년이 지나버렸네. 다 내 욕심이었고 미련이었어. 내 잘못이니 널 탓하지 않으마. 그리고 그동안 고생해준 게 고마워서라도 내가 나한테 꼭 사례를 하마.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해줄 테니 조만간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꾸나. 아들이 누워있어서 당장 이혼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떠나는 며느리에게 그동안의 수고를 대신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주고 싶었죠. 그렇게 며느리가 병원을 떠나고 그날 저는 하염없이 아들 옆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남편이 제 옆에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동안 남편 없이 살면서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하고 혼자 책임을 져야 했으면서도
여전히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까지 혼자가 된 것을 보니 이게 제 팔자인가 싶어서 자꾸만 눈물이 났죠. 그렇게 몇 시간인지도 모르고 밤이 될 때까지 아들 옆에 있던 저는 순간 움찔거리는 아들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혼수 상태 한자라고 계속 미동 없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작은 반응이라도 있을 때면 매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더 커지더니 결국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저는 급히 의사 선생님을 호출했고 아들의 한참 동안 검사를 받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칠 동안 조금씩 서서히 회복을 했고 얼마 뒤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이 처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도 며느리 일을 언제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결국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제 말을 듣고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사고 난 거 미연이랑 싸우다 그런 거야. 미연이 놔두고 바람 피고 있었어. 아마 임신했다는 것도 그 사람 아니겠지. 걔가 뭐 때문에 2년이나 내 옆에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도 양심에 찔리는 게 있었나 보지. 내가 자기랑 전화로 싸우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아직 2년도 안 돼서 자기 집값 다 치렀다 생각한 건가? 이제는 자기 인생 찾겠다고? 저는 아들의 얘기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착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아들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증거들까지 많이 있다며 제게 핸드폰을 찾아달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제가 챙기고 있던 아들의 핸드폰 속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며느리가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하니?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렇지. 아마 미연이 걔가 지었을 거야. 나 누워있는 사이에 엄마한테 대신 돈 받아내고 조용히 이혼하려 했나 보지. 상관없어. 어차피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건 미연이도 모르는 거거든. 다행인지 평소 조심성 많던 아들은 다른 곳의 증거들을 저장해 두었고 그곳에는 며느리의 외도 증거들이 잘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깨어나서도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멈춰있는지 좀처럼 화를 삭히지 못했습니다. 화도 잘 내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보니 그날 사고가 어떻게 났을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병원에서부터 변호사를 구했고 몸을 회복하자 법정에 서서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피해자인 척하던 며느리는 결국 외도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위자료를 내게 되었고 아들은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위자료는커녕 제가 그 아이에게 몇 억이나 넘길 뻔했으니 아들이 때마침 잘 일어나 주었네요. 이런 게 우연일지 기적일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기적처럼 일어난 뒤에 한 일이 이혼이라니 이걸 기뻐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저의 결혼 반대 때문에 한참 만에 만난 여자가 바람이나 피는 사람이었다니 내가 전에 결혼을 반대해서 아들의 인생을 꼬아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 역시 죽다 깨어났더니 생각이 많아지는 건지 이혼 후에 돌연 제게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엄마, 사실 나 깨어나서 바로 아진이한테 연락했어. 헤어지고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었는데 아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 나는 아진이가 나 같은 놈 다 있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번호도 안 바꾸고 나를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 아진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이야.
나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내 인생을 후회하며 살고 싶지도 않아. 한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새 삶을 찾은 기분이야. 기적처럼 얻은 내 삶인데 나도 이제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제발 내 뜻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어렵게 다시 깨어난 아들의 간절한 그 부탁을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었겠네요. 결국 모두 제 탓임을 인정하고 저는 두 아이의 만남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부모가 다 자란 자식의 인생에 참견하는 것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눈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같이 보인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자식을 한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결정과 뜻을 이해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서야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해서 내 자식도 견디지 못할 것은 아닐 텐데 저의 잘못되고 아니란 편견 때문에 제가 제 자식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 일이 너무 후회가 되고 한스러웠던 저는 다시는 아들의 일에 반대하지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 지지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시니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응원하며 제가 누구보다 가까운 두 사람의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했죠. 일전 아들에게처럼 아이들이 사돈을 모시고 사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곁에서 사돈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애들 둘이 고생하는 것보다야 할 일 없는 제가 도움이라도 되면 좋지 않을까 하여 제안을 했더니 다행히 아진이나 주한이나 그런 제 생각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돈과 함께 아르네외어 지내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재우느라고 제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예전에 내 반대로 두 사람이 헤어지고 아진이가 나를 한참 원망할 줄 알았더니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며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여린 애를 제가 상처 줬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저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잘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것도 보기 싫어서 아들 며느리 둘 다 사회생활 하라고 해서 보내놓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사돈 돌보고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녀가 생기며 더 정신이 없지만 이렇게 식구 많고 정신없는 일상도 행복하다 싶네요. 한때는 내 선택에 매번 의심하고 후회했던 저도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선택을 했어도 후회가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나이가 먹어도 왜 이리 어리석은지 죽는 그날까지 배워야 할 게 참 많다 싶습니다.